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금주 중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지 시간 18일 약세로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주가 하락에 시가총액도 3조 4,37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날 주가가 1.34% 오른 애플에 다시 시총순위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자산 거래소 벡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현지 시간 18일 양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전장보다 16.7% 급등했고 벡트는 무려 162.5% 폭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이자이익이 모두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6조 2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3.9%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증가했지만 순이자 마진 축소로 이자이익이 감소했으며 또 신용손실 확대로 대손 비용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고무줄 기준으로 논란을 빚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을 특별 변경할 계획이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앞서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이 제외되고 주주환원에 인색한 기업이 편입되는 등 구성 종목의 모호한 선정 기준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1%가량 내려가면서 다우 지수가 낙폭을 그려냈고요. 반면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가 될 소식이 있다라는 것에 테슬라는 5%가 넘어가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하는 LPR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함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예고된 만큼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톡톡한 경제에서는 트럼프의 러브콜에 K조선의 날개가 달았습니다. 미국의 군함의 MRO 수주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오션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절 리포트에서는 삼성이 울리고 삼성이 올린 증시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투자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좋은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한화오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경남 거제시에 본사를 둔 조선해양사로 1973년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가 그 시작입니다. 1978년 대우그룹에 인수돼 대우조선공업, 대우조선해양으로 운영이 됐으나 결국 2023년 5월 23일 한화가 회사를 인수하며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출범하죠. 오늘 이 기업을 살펴보는 이유, 바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당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콕 집어 K조선을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분야, 즉 정비, 수리, 운영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했죠. 이 발언으로 바로 한화오션은 트럼프 테마주로 묶이면서 연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 대선을 전후해서만 주가가 무려 40% 이상 급등했죠.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선 민간 상선 수주는 물론이고 군함 수리 등 방산 분야 수주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발츠 하원 의원도 중국과 전략적인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의 해군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낙후된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는 지난달 한 대담에서 선박 건조 전문성과 중국 밖에서 대규모로 건조할 능력은 일본과 한국에 있다며 그들이 우리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왈츠 의원 역시 자신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이후 하나오션은 지난 12일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인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3월에 취역한 유콘함은 전장 206m, 전폭 29.6m, 배수량 3만 1,000톤 규모의 함정으로 하나오션은 이 함정을 내년 4월까지 수리해 다시 미국의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도 하나오션은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의 4만 톤급 군수 지원함인 월리쉬라함의 MRO 사업을 수주한 바 있는데요. 3달 만에 다시 추가 수주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달엔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스티븐 퀘러 제독이 거제 조선소에 직접 들러서 정비 중인 월리쉬라함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도 유독 하나오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오션과 트럼프 당선인의 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98년 6월 트럼프 당선인이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의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과도 관계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신용 등급도 개선됐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15일 한국기업평가의 회사채 등급평가 결과 기존의 신용 등급이었던 트리플 B 제로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나이스 신용평가도 한화오션의 기업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로 한 단계 상향한 바 있죠. 한국기업평가는 한화오션의 주력 사업인 LNG 운반선의 신조 발주 확대와 수주 잔고와 양적 질적인 개선, 또 저가 수주 물량 축소 및 건조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와 수익성 향상 등을 주요 등급 개선 사유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급등하는 주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효과가 곧바로 실적 개선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기간에 급등하며 변동성이 커진 것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더해 이달 말 유상증자 물량의 일부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며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어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오션 우리사주조합원은 오는 29일부터 지난해 11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 해당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화오션 우리사주조합이 청약한 유상증자의 물량은 총 1,520만 3,285주로 전체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4.96%에 이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공행진하는 미국 증시에 역대급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고점론 지적도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지난 한 주간 역대급 자금이 몰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7일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주식 펀드와 ETF에 558억 달러가 들어와서 주간 단위로는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낙관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증시를 강세장으로 보는 응답이 49.8%에 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23.08% 상승했고요. 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2년 연속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의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또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자극과 통상 질서 혼란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22배로 지난 5년 평균인 20배를 상회해서 주가 부담이 커졌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미사일 제한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추가 파병을 하지 말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배경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테크임스를 러시아 본토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북한군 투입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전쟁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할 경우에 최대 10만 명의 병력이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북한군이 2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순환 교체가 된다면 이 현대전의 경험을 갖춘 병력들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임스를 활용해서 러시아와 북한군 밀집 지역을 타격을 하게 되고요. 군사 장비와 탄약 창고 등을 공격을 해서 이 반격 효과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에이테크임스의 수량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더라도 이 전황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이런 상황이 취임 이후에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취임하자마자 세계전쟁 발발 위험이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예정입니다. CNN은 그가 물려받을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전쟁이다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독국물이다라는 발언을 했던 케네디가 햄버거를 들고 트럼프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트럼프와 함께 햄버거를 들고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보팀은 17일 SNS X에 전용기 내부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를 했는데 사진에는 트럼프,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함께 이 케네디 주니어가 빅맥과 치킨 너깃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가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식습관을 독극물에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것과 조금은 상반된 모습입니다. 현지 여론은 케네디 주니어의 이 태세 전환을 트럼프 당선인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왔던 식습관을 저버렸다라는 반응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해당 사진과 함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케네디 주니어의 신념 변화를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양자 컴퓨터 쪽에서 특허수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해서 특허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18일 니용웨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오리진 퀸텀이 양자 컴퓨터 기업별 공개 특허에서 미국의 IBM을 제치고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국가별 누적 특허 수에서도 중국이 3,217건으로 미국의 2,740건을 훨씬 더 앞서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오리진 퀸텀은 양자 운영 체제와 양자 팁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희석 냉동기도 자체 개발에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펀드를 통해서 자금 조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유니콘 기업에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맥킨지에 따르면 내년까지 중국 정부가 최대 150억 달러를 양자 기술 연구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이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최대 3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발 관세에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로 2차 관세 전쟁이 예고되면서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실적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만 북미 생산 라인이 없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최대 35%나 감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60% 관세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를 할 경우에는 스바루, 마쓰다, 닛산 등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북미 생산 비율이 높은 도요타, 혼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받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USMCA 재협상과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자동차 3사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해서 미국 신차 수요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전기차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 일본에는 유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자동차 업계는 차기 행정부의 로비 활동을 강화해서 실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니까 이 트럼프 당선인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우려감 그리고 기대감까지 함께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감세와 이 규제 완화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 부분들이 실현이 되게 된다면은 하이테크주의 상승 랠리 재현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이죠. 2017년부터 하이테크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상승 랠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하이테크주의 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테크놀로지의 보급 확대에 있습니다. 트럼프 1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하이테크주의 실적 확대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대형 하이테크 관련 기업들을 모은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보다도 그 상승률이 상당히 좀 월등했습니다. 내년에 같은 경우에도 생성 AI가 세계적으로 보급이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 침투가 산업 전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들이 뚜렷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정부 휴라부의 책임자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임명됨에 따라서 IQ는 높지만 민첩한 연방정부로 조직이 대거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AI에 대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 촉진될수록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IT 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의 도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 기업까지도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 도지 설립으로 인해서 규제가 완화가 되고 혁신이 좀 촉진이 되면서 하이테크 기업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IT 기업도 미국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도지라는 게 사실 이 코인 이름과도 같기도 한데 지금 머스크가 이제 효율위원장으로 앉을 예정이잖아요. 정부 효율부.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부 효율화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주말에 일론 머스크는 X죠. 여기에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행정 낭비를 줄여서 세출을 크게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예산은 6조 7,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최대 한 2조 달러 정도를 삭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 조직이 한 3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조직을 통폐합시키거나 인력을 삭감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국방부를 비롯해서 환경보호청 또 1만 7천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인 교육부도 거의 인수분해 수준으로 해쳐 모여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방거래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조직은 축소 1순위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 인원만 4천 명 정도가 물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인사 조치로 인해서 5만 명에 가까운 공직자라든지 스태프들이 미국 연방정부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23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5만 명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주요 부서에 배치됐던 인력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과감하게 규제 완화라든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런 행정 공백을 메울 예정으로 있는데요. 연방정부의 혁신 속도가 또 빨라질수록 우리 같은 경우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전자정부 도입이 됐고요. 행정 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와 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정 서비스 경쟁력이 쑥 올라간 것도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국회와의 관련 법 정비라든지 인력 재배치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원하는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80시간을 주당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뽑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인재를 낮은 임금에 고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와의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도지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정부에 대한 경험이 이미 존재를 하면서 행정 효율화 기술로 또 협력 가능성까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이제 경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는 0.3% 상승을 하면서 사실 시장의 기대치와는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연준 쪽에서 발언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지는 않겠다라고 한 만큼 아무래도 뭐 12월까지는 어떻게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연준이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10월 코어 CPI를 전월 대비로 보면 떨어지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년 대비 연율로 환산하면 3.6%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이라든지 주요 도시의 그 월세 가격을 봤을 경우에는 방 2칸짜리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와 관련해서 인하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보면은 한 달 전에 비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20%포인트 정도가 훅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58%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 연말까지를 봤을 경우에는 한두 차례 금리 인하에 그칠 가능성도 지금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트리플 레드가 되면서 트럼프의 공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쁜 금리 상승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연준이 속도를 좀 제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통화 정책도 내년도에는 박빙렬이 봄철의 얼음을 걷듯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여기에 실망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감세와 관세 정책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지수가 찍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시장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더니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니까 달러 강세가 너무나도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트럼프 자체가 달러 약세를 지향하고는 있는데 달러 강세 기조가 너무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원화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렇게 환율 시장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환율 전망을 하는 시즌이 도달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사업 전망을 해야 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가 12월 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유학생을 가진 그 가정이라든지 해외 여행을 해야 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환율 흐름을 보면은 미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12월 19일 날 오전 그 3시에 발표된 FOMC 회의에서는 0.25%포인트 금리가 인하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 속도가 완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12월 달에는 원화가 조금 강세가 되면서 해외 직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내년 1월 20일 날을 전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좀 더 약세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에서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손발이 묶여 있어서 당분간 원화 약세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정말 환율 감시국 지정이 되게 된다면은 이 원화 시장, 외화 시장에 있어서 개입 부담금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조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의무화를 중지를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이 친환경 주제 쪽에 있어서 조금 더 풀겠다라고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의 향방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적인 악재,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유 시장, 전기차 시장이 현재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냐는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출 증가세가 보조금이 작년부터 각국이 감소 내지 중단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재고 조정도 활발해지고 있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배터리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무호 법칙처럼 2년 단위당 반도체 메모리가 2배로 확장되듯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전고체로 가는 이런 단계가 막힌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트럼프 재선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시프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AI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레이더라든지 라이더와 같은 주요 센서들 같은 경우에 기술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캐치프레이를 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만연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가는 것은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률 매출이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50% 수준에 육박했다는 점을 보면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먹구름이지만 미래는 계속 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공화당이 우세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이 배터리 벨트 지역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 지역 쪽에서도 하고 있는 말이 이렇게 산업을 억제를 시키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이 좀 저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감찰 대상국에 7년 만에 지금 재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래서 경제와 환율 쪽에 변동성이 많이 생길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이 펼쳐질 거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이죠. 11월 달과 5월 달에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을 비롯해서 7개국이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해서 경계선이 3%를 훌쩍 넘는 3.7%를 기록했고요. 대미 무역 흑자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이 $150 정도 흑자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0억 달러로 이를 기준선을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원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시장에 자주 개입을 했다. 특히 7월과 그리고 올해 6월 달 사이에 90억 달러 정도를 순매도를 하면서 외환 시장의 무질서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건 허용하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그 개입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제 감시 명단에 오르면서 우리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긴 하지만 감시 명단 가지고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공식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교육 촉진법에 의해서 1년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원화 환율과 관련된 문제, 대미 무역 역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큰데요. 과거 우리나라 같은 건 미국과 1988년부터 1989년 사이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환율이 20% 절상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3주 호황이 끝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50포인트에서 270포인트까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원화의 실효 환율 같은 경우에도 크게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985년 일본과 맺은 프라자 합의와 같이 20에서 40% 원화 절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효 환율이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가했던 제재 방식이죠.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게 되고요. 연방 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 군함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미군 해군 건조 사업, LIG 넥스원이 비공 수출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IMF를 통해서 환율 감시가 시작되고요. 대미 투자 시 아주 까다로운 그 조건들이 딸려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거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시켜보자면 20%에서 40% 이렇게 원화 가치가 절상된 바가 있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감이 꽤나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가까운 예시를 찾아보자면 중국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재무부가 지난 8월 5일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신삼양 수입품의 관세를 대폭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피해 규모와 대응이 꽤나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때 어땠었나요? 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달러 자금을 환수를 했고요. 또 외국인 직접 투자도 2분기 연속 230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는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화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달러 자금이 부족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화 구매 제한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그 송금 신고 한도도 크게 낮췄고요. 또 위안화를 그 절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중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지 또 중국의 위상을 추락하는 문제를 작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달러와 관련된 기축통화 체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브릭스 플러스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유니트라는 새로운 달러에 대항하는 그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금을 40%, 브릭스 통화를 60% 가치로다가 반금본위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들 참여 국가들이 G7보다 경제 규모가 30% 더 크고 무역이나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브릭스 플러스의 새 통화 더 유닛이라는 것을 통해서 달러 패권에 조금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가 10조 위안의 국채 발행, 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나 증시 안정화 대책, 이것을 발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지난번에 발표했던 10조 위엔의 그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보는 근거는 선전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하순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24명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12월 달에는 2025년도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안정책이 주요 원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유효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한 각 부처의 예산 편성안들은 현재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1월 20일 이후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보면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들이 네오콘들이 들어서면서 대중국 강경파이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 초에도 미중 간의 갈등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대중국 투자는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중 대립 격화 가능성으로 중국 증시에 있어서 투자 확대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주간 글로벌 이슈 톱파보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2025년 하이테크주 상승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환율 감시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원화 시장 개입에 난항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 와이드는 9시 개장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리 캐스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13% 빠졌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 0.39%, 나스닥 0.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증시는 이번 주에 발표될 각종 경제 지표들을 대기하면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빠지면서 4.41%를 기록했고요. 반도체주들 오늘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오늘은 1.14% 상승한 4,889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 더해서 노르웨이의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 가동 중단 소식에 국제유가가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게 증가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8일 이후에 최고치였습니다. M7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장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전 종목에 새파란 불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만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애플 1.3% 상승입니다. 엔비디아와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애플, 오늘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1% 넘게 빠진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시아발 이슈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도쿄에 일본의 첫 연구 거점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쿄 연구 거점에서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죠. 로봇 기술과 AI를 융합한 복잡한 움직임과 업무를 수행할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직면한 문제인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에 연구 거점을 세운 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서 도쿄가 세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오늘장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팩트셋은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3% 급증한 33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증가세이긴 하나 지난 6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기 매출 목표는 366억 달러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EPS는 75센트로 직전 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주가를 살펴보면 오늘장에서도 블랙웰 과열 소식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29% 하락하면서 겨우겨우 140달러대 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랙웰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엔비디아는 앞서 3월에 블랙웰을 공개하면서 올해 2분기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4분기 양산으로 출시가 미뤄진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애플에게 헌납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장에서 1.6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아마존 살펴보시면 오늘은 약보합세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난주 상승세의 피로감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는 아주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의 계정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인스타그램이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은 계정 소개에 관리자나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라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최근 이 조치를 더 강화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선 아기 계정, 이른바 육아 계정을 운영하는 다수의 운영자들이 계정 비활성화나 삭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볼까요? 오늘장에서 5%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주 단위가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 분야에 대한 효율성과 일관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온 테슬라에게 직접적인 호재가 되겠죠. 주가가 앞으로 좋은 흐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봅니다. 먼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미국의 저가 항공사죠. 현지 시간 18일 결국 파산 보호 챕터 11을 신청하면서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손실 증가와 합병 실패, 항공산업에서의 경쟁 심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 등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피릿 항공은 월요일 아침 채권자와 사전 합의에 도달을 했고 내년 1분기 파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스피릿은 13년 전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후로 챕터 11을 신청한 최초의 주요 미국 항공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스피릿 항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릿의 CEO인 테드 크리스티는 월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항공편 예약과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존 마일리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에 상장 폐지설까지 거론됐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오늘은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연내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오늘 이 슈퍼마이크로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증권당국에 10K 연내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라는 배런스의 보도가 나오며 주가가 16% 가까이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이어서 월요일장에서도 핫스탁으로 떠올랐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급락했지만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은행 HSBC가 모더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보고한 여파로 주식이 뛴 겁니다. 주가가 뛴 겁니다. HSBC는 모더나의 파이프라인이 시장이 인정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다가올 주가 상승의 촉매는 올해 말까지로 예상되는 모더나의 거대 세포 바이러스 백신 임상 3상 연구에 대한 중간 분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빠졌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5% 넘게 폭등한 채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삼성이 울리고 삼성이 올린 증시. 네, 그야말로 어제 삼성이 다 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4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4년 5개월 만에 주가가 회귀했다.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를 많이 울렸었죠. 다만 자사주 10조 원대 매입과 소각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풍부하게 확보하면서 어제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사가 모두 다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 SDI 그리고 삼성화재 거의 전반적인 삼성그룹사가 모두 강세를 연출했었던 하루였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전문가들은 삼성이 여기서 더 큰 탄력적인 모멘텀을 보여주려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업황 회복이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를 이끌었었던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도대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계속해서 말이 많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2차 전지와 전기차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살짝 빠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강세를 연출했었고요. 추가적으로는 공화당이 지역구 IRA 수혜를 받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었죠. 공화당 의원 18명이 폐기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강세 모멘텀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증권사가 2차 전지주 투자 의견은 좀 중립을 보여주는 소식과 더불어서 수요 정책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보냈으니까요. 이 부분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신성 델타테크와 LH 만도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AI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미국의 AI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는 소식에 11% 넘게 폭등한 채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283%나 넘는 강세 흐름을 연출했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많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새벽에는 6%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더 큰 하락폭을 연출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머스크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손을 본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교통부 장관 후보의 머스크 지인이 하마평에 오른다라는 소식에 교통부,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강하게 타였었던 어제 AI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이었습니다. 비트나인은 상한가 터치했고요. SOS랩은 상한가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모두 가격 제한폭 가까운 모습까지 연출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단도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음보노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복지부 장관이 임명됐다는 소식에 관련됐었던 테마와 섹터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신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백신 반대론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었던 모습이 부각됐었던 어제 하루였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HLB 그룹주였는데 FDA 실사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일제히 상한가를 보여줬었고요. 다만 어제 그룹주 내에서는 일부 종목들 차익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시간에서 빠졌다라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바이넥스와 앞타머스 사이언스 그리고 올릭스는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무리했다라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CPR을 시도하면서 코스피를 구사일생시켜줬습니다.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가치 훈풍을 좀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보다는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쪽에 수급이 좀 많이 쏠려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 겨울론과 관련된 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건 스탠리에서 내놨던 반도체 겨울론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는 D램과 HBM이 공급 과잉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토대를 가지고 반도체 겨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 쪽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 다 완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수면 아래로 좀 떨어뜨려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져온 진짜 겨울은 내년부터다라는 부분은요. 범용이나 이런 D램보다는 반도체 장비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장비단은 오히려 진짜 겨울이 내년부터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면 중국 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이 될 거다라는 우려 속에서 반도체 장비를 당시에 많이 매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차게 되니까 하반기부터는 주문량을 조금씩 좀 조절을 하면서 줄여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 단에서는 중국 쪽 매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타났던 실적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반도체 장비 중에 대표 종목이 ASML인데 주문량을 살펴보면 예상치가 53억 유로였는데 실제 나온 게 26억 유로였습니다. 예상치보다 거의 절반가량 미치지 못했고요. 다음에 문제가 됐던 건 가이던스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당연히 부진한 실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나왔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71억 5천만 달러가 현재 지금 회사에서 내놓은 가이던스고요. 예상치는 72억 정도로 예상치보다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반기부터 주문량을 조절하면서 3분기 실적에서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떤 모습일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ASML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29%였다가 올해 47에서 49%까지 중국 쪽 비중이 좀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내년을 봤을 때는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면서 재작년보다도 이 수치가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도 이번에 42%였다가 향후에는 30%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미국이 중국 옥죄기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장비주도 함께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동안 좀 쉬어갔던 반도체랑 2차 전지 장비단이 좀 강세를 보였다면 바이오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0.2% 하락하면서 2,461선에서 코스닥은 0.01% 하락하면서 689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엇갈리면서 출발을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53% 상승하면서 57,0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CPR은 시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도 9사 1생할 수 있었는데 다만 이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얼마나 힘들면 7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더불어서 어제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오너 일가에서는 담보대출의 마진콜을 넘기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시각이 좀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어제 삼성전자가 수급 마지막에 체크해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심지어 비율 자체도 51%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0.93% 하락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좀 쉬어갔던 알테오젠은 다시 한번 1%대 가까운 상승률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연코 히든 종목은 HLB였죠. FDA 관련해서 현장 실사에 있어서 보완 사항이 없다라는 코멘트를 좀 받았습니다. 그동안 좀 벽에 막혀 있었던 FDA 승인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한 발짝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총 자리도 한번 좀 변경이 있었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오늘 엇갈리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9일 화요일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지수 쪽에서 소폭의 하락세가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1%가량 빠지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출시가 한 번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내일 오후 밤에 이제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지 지금 바로 개장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측과는 다르게 양 시장 모두 다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0.13%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6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69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음식료품과 의약품 쪽에서 상승폭이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음식료품에 대해서 내년에 해외 시장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 쪽에서는 0.35%, 종이목재는 0.01%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0.03% 그래도 소폭의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0.6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기계, 운수 장비 쪽에서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요. 철강금속, 전기전자에서는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하던 알루미늄 가격이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수십 년간 있었던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유지를 했었던 이 세금 환급 혜택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철강과 금속 안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기업들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요동치던 하루였습니다. 기계는 현재 0.8%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기전자는 어제장에서 크게 오름세를 그려냈습니다. 삼성전자 그룹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는 현대차 그리고 완성차 부품단 쪽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가 0.84%로 가장 큰 상승폭 그려내고 있고요. 건설이 그 뒤를 이어서 0.3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 쪽에서는 0.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다음 업종을 확인해 보자면 기타 서비스가 0.75%, 그 뒤를 이어서 금융 그리고 건설, 유통 쪽에서는 0.4%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방향은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의 자사주를 매각하겠다, 매입을 하겠다, 그 뒤에 소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그룹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10조 원의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창과 그리고 이렇게 HBM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는 이 방패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향기가 짙게 묻어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간밤에 이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가량 하락세를 그렸던 만큼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7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배터리 공급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기반으로 해서 이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 베어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겠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움직임이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42%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0.69%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중에는 낙폭을 가장 크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줬던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는 어제장에서는 한 번의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하락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이 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R&D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힘을 내서 0.61%, 1.15%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현재 1.25%, 0.44% 각각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25%의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비모 실사에서 보완사항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은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CMC 보완사항 실사만 남은 단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7%가량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0.71%의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0.7% 떨어지고 있습니다. HPSB가 4%가량 하락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가장 크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흥궁증권에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약 5,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있는데 여기서 2,5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이고요. 약 3천억 원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 당장의 EPS가 희석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타겟 레이팅까지도 훼손이 불가피하다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0.13%, 현대로템이 1.88%로 조선과 방산 나란히 잘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2.32%, 2%가 훨씬 더 넘어가는 강세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0.43%가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가 1.9%, 한미반도체가 0.12% 각각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현재 1.88%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다시 해양 플랜트 사업 재건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해양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48%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소각까지 함께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도 좋은 흐름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상승불을 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어제 장에서 각각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생명이 현재 2.39% 떨어지고 있고요. 화재가 1.08%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6%가 훨씬 더 넘어가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2,9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의료 바이오 안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짐바브웨 리튬 함유의 이 페그마타이드 광상이 이제 스케치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샤페론도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반려동물용 아토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장 급등세 보인 만큼 오늘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08%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좀 하락하는 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도가 국내 증시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압박을 좀 제한적으로 이제 영향폭을 좀 보이면서 트램프 트레이딩에 대한 효과가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동안의 상승폭이 좀 적었던 이제 전통 에너지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이런 확산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이 중간에 흐름에서 보면은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좀 없는 이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업종들은 바텀업 전략으로서 주가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상승하는 업종들 트램프 트레이딩에 관련돼서 또 이슈가 되는 업종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이참에 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또 기회로 오히려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포트 재정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볼 텐데 57,000원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좀 병주다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CPR을 좀 대줬습니다. 한 2거래일 동안 13% 좀 넘게 상승을 좀 했는데 어제는 또 그룹주 전반적으로 훈풍도 같이 불어줬습니다. 이제 그럼 궁금한 건 연속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강보합인데 이 정도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 6만 원까지는 단기 반등 자리로 볼 수도 있을지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예상보다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6만 원대 고지를 도달하려면 본질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디램 재고라든가 또 앞단에 있어서는 HBM의 테스트 통과가 아직까지 연내에 또 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6만 원대 돌파가 되면 일부 물량을 좀 청산을 해서 현금을 보유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5만 원대 중반까지 만약에라도 하락을 하면 그때 가서 또 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일단 유효하지만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콜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는 6만 원대 무조건 매도를 하겠다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관찰을 하면서 계속 이제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일부 물량을 청산할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섣부른 판단은 하기보다는 삼성전자의 또 브랜드 네이밍이 있다 보니까 또 충분히 6만 원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수 상황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앱에 대한 정부의 또 지원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 있는 흐름을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은 IT 업종이 밸류업 지수에서 포진율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가 많은데 산업재도 많고요.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소부장단이 굉장히 반등폭이 이제 제한적이면서 어저께 급락폭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IT 업종을 보면은 삼성전자 쪽에 이제 대형주 쪽 포커스를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만약에 삼성전자가 원래 그 49,900원까지 좀 떨어졌었잖아요. 네. 만약에 아래에서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차익할 구간일까요? 저는 일부 차익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 6만 원대 이상에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의 성향과 이 6만 원대 아래에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예, 5만 원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우리가 투자 유형으로 본다면 위험 중립형 이하의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동안에 한동안 투자자를 이제 주식 투자에서 투자의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셨다가 이 예금자의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10%대에 넘는 수익률이 달성이 된다면은 엑시트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6만 원대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신용 관련돼서 융자를 좀 보유를 하고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는 이제 이 신용융자라고 해서 금방 털지는 않고 일부 수익률이 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6만 원대에 도달을 한다면은 일부 물량 청산이 있지만은 5만 원대 이하에서 이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일부는 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수치를 하고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만 원 이하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도 일부 차익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계속 엇갈린 흐름을 좀 보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벌써 17만 원 선도 하회하면서 낙폭 더 키워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 이동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가 좀 정체를 할 때 SK하이닉스의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저는 뭐 항상 그래왔듯이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매출도 가이던스 우리가 제시를 한 게 컨센 같은 경우에 또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폭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가 실적 발표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엔비디아를 사실 지금 의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이슈로 이제 차익 실현을 매물을 나왔던 것이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한 뭐 수율 관련돼서 이제 과열 이슈가 좀 나왔다는 것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매도 물량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빅테크 업체들이 맞춤형 AI를 이제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들리면서 일정 부분 삼성전자로 넘어간 물량들이 있는데 저는 SK하이닉스 3분기 때 실적 보셔서 아시겠지만 굳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급에 따른 이동으로 봐야지 SK하이닉스 하나의 뭐 실적에 대한 훼손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낙폭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과대된다면 주간 단위 봤을 때는 다음 주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승폭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다면은 SK하이닉스 쪽에 오히려서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급 핑퐁 현상은 계속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1% 넘게 상승하는데 SK하이닉스는 1% 넘게 반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반도체 장비단에 있어서 중국이 트럼프 2.0시기 대비하면서 장비를 미리 많이 매입을 했다가 하반기부터 물량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에 있어서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중국 쪽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좀 했고요. 실제적으로 내년에 반도체 겨울론이 장비단에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시선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에 어제도 사실 급락을 했다가 오늘도 좀 하락을 하는데 이것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역할론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발주 지연에 대한 이슈 플러스 투자 심리적인 이 우려감이 오히려 주가를 더 발목을 잡았지만 사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제 전공종보다는 후공종 쪽으로는 기회는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장비주 단에서는 사실 중국 쪽에서 지금 뭐 재고 물량은 많지만 이 가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준다면은 충분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 압박에 따라서 이제 발주 지연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소부장단에서 본다면 장비 쪽은 조금 더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단으로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은 이번 하락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은 핵심 종목 위주로서는 그래도 팔로잉을 하면서 담아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으셔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핵심 종목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크윙이나 HPSP도 이 하반기 실적 우려감은 있지만은 일단 다음 연도에 실적이 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서 계속해서 팔로잉하고 일정 부분씩 담아간다면은 나중에 저는 이제 내년 정도에는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IT 업종 쪽에서는 후공종 쪽으로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소부장 장비단 전체로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한 종목들은 오히려 팔로잉할 수 있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히든 종목은 HLB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폭이 좀 커요. 8.4% 하락을 하면서 71,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라고 불리는 케네디 주니어가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FDA 통과를 지금
좀 하겠다, 강화하겠다라고 통과하는 데 있어서 좀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인물인데 HLB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FD 승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임상시험 현장 실사 통과인데 이게 원래는 FDA 쪽에서는 항상 해왔던 통과 의뢰인데요. 이것이 됐다고 해서 FDA 승인이 뭐 일단 확률이 뭐 90% 이상 된다고 볼 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락에 있어서는 어제 상승분을 일부 이제 좀 과하게 상승했던 부분을 일단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제 임명하게 될 일단 굉장히 보수적인 백신 해이론자 쪽에서 본다면은 저는 HLB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HLB가 오늘 뭐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를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 핵심 종목으로 여겼던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빠진 것은 관련된 영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이제 바이오 쪽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알테오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고가에서 5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 쪽에서 사실 코스닥 쪽에서 1등 지위 쪽으로 본다면은 낙폭이 어제 굉장히 과했다고 저는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ADC의 시장을 처음으로 뚫어줬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40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 그리고 할로자임 대비해서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했다는 점, 그리고 26년도에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저는 30배 정도, 저는 이제 1등 지위를 갖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SC 제형 쪽으로 1위 지위가 지금 30배라면 굉장히 저는 좀 싸다. 미리 좀 얘기를 좀 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일단 그런 형식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알테오젠 쪽에는 저희가 일부 기회가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을 이탈하면서 93만 원까지 왔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장주 중심으로서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영역에 왔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HLB 쪽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여력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종목 쪽이 오히려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난 건 없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확실한 쪽, 알테오젠은 특히나 다이치 상교랑 에너투 관련한 ADC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쪽, 혹은 완전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삼바 같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살펴보니까 오랜만에 같이 현대차를 좀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CEO 인베스터 데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담아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그렇게 막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률이 고점에서 많이 밀렸고, 대신에 이제 지주격인 현대모비스만 사실 어닝을 좀 잘 나오면서 AS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베스트 데이 때는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어제부터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테슬라의 이런 치킨 게임에 있어서 현대차도 그것을 이제 뭐 간과할 수는 없지만은 관세라든가 이런 악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주가에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봐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하이엔드급에 대한 매출,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관련된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단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전기차의 생산 비중이 약 10%, 아직까지는 10%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테슬라와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오히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GM이라든가 이런 포드 쪽에 또
훼손 영향력이 많지 현대차는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밸류업에 대한 뭐 지수, 편입 비중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우리 정부가 이 밸류업 쪽에서는 우리가 예상보다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보유 비중을 보유한 현대 기아차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가지고 있는 뭐 밸류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상단에서 담아가고 있는데 최근 부품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서 대표님 만약에 부품주를 본다면 전기차 부품주랑 내연기관차 부품주랑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근데 구분을 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최근에 상승폭이 좀 강한 쪽은 사실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승폭을 많이 했던 거고 일단 그것은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HL 만도가 지금 최근에 이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인도라든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현대차의 IPO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인도라든가 인도 시장에 뭐 현재 법인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중국 북미 이 완성차의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해서 전장 조향 제품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HL 만도가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뽑히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22%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양책은 소폭 약해지면서 주가가 변동폭이 일부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조향 전동화에 관련된 또 수혜주를 우리가 뭐 HBL 만도로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기관과 또 전기차의 부품주로 본다면은 저는 당연히 전기차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대형주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 본다면 현대오토웨버가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조지아 공장 완공에 따라서 SI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를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캐펙스가 좀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대오토웨버도 지금 상황에선 같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론티어 쪽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테슬라양 이제 전동 부품화 또 이제 연결고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장에서는 머스크, 트럼프를 제외하고 종목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이 성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은 어느 업종을 보더라도 이 관련 업종들이 미국의 또 이 트럼프 2기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상황상 트럼프나 머스크는 여전히 그쪽으로 좀 쏠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테마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AI부터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I는 처음에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시세가 강하다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시세를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AI가 요 며칠 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로봇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머스크 트레이드로 엮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장한 직후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로봇주가 강하게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FSD 관련해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그리고 교통부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별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칙들이 다 다른데 이걸 연방정부 차원에서 딱 하나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소프트웨어가 펼쳐지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라늄과 원전 쪽 함께 볼 텐데요. 한 3일 전에는 러시아가 미국 쪽에 우라늄 수출 일시 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다시 확인해 봤을 때는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는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 쪽이 조금 더 개장한 이후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뭐 가장 강했던 게 의료 AI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쪽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루닉 같은 경우가 지금 빅파마 본사와 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였죠. 그래서 이런 딜은
사실은 관점에 따라 기업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기에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빅파마의 계약이 굉장히 크게 주가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 보는다면 루닛은 일단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AI 관련 의료 기업들도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뒤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습은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루닛 하면은 사실은 루닛의 이제 스코프 관련돼서 솔루션이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뷰노가 13%대 증가폭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뷰노 같은 경우도 딥카스를 도입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작년에 10월에 FDA 승인 인증을 받으면서 확장성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뷰노의 심정지 예측기기의 국내 장악 이후에 해외로 향하는 뷰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폭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상 신규 접근하신 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한 이틀 연속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3일째가 되는 날 오히려 사실상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냐면은 일단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뭐 우리가 4분기 이후에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눌림목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쪽으로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의료기기 말고 또 네이버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이버는 이번에 3분기에 또 영업이익 5천억 원 이상을 보여주면서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부합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AI가 맞춤형 이제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면서 일단 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아웃풋이 굉장히 빨랐다는 점이 또 우리가 네이버가 지금 19만 원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있고요. AI 쇼핑이었던 이 네이버 플레이스 스토어를 출시를 했고 최근 들어서 AI 자체 인공 AI 기술이죠. 하이퍼 클로바 X를 앞세워서 AI 시장에 국내에서는 선두주자로 지금 매김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이버는 4분기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20만 원 돌파는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네이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요즘에 숏폼이 굉장히 인기인데 AI를 탑재를 하면서 뭐 2분의 숏폼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주는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숏폼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수익성 모델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네이버에 또 추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하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자금 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네이버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루닛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의료 AI 최근 며칠 동안 상승했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근데 항상 이쪽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발목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럼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흑전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보면은 뭐 셀바스 AI라든가 종목들이 사실 의료 AI 쪽에 좀 한정적이거든요. 다양성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루닛을 일단 대장으로 놔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루닛 같은 경우 이번에 6만 원대를 돌파했거든요. 한동안에 4만 원대에 어느 정도 머물고 있다가 단숨에 좀 상승폭을 좀 키워놨기 때문에 저는 AI 쪽 의료기기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루닛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번 상승폭 말고 다음에 저 5만 원대 중반에서 다시 주가가 좀 밀린다고 하면은 그때 루닛을 보는 게 그리고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단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은 곁단에 있는 종목들을 했을 때는 손실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 루닛 위주로서 또 이 포트폴리오에 혹시라도 담아가실 분들은 한 종목 정도면 봐야 될 것 같지 다른 종목단에서는 조금 더 뭐 사실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는 루닛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 종목 위주로 담아야 손실폭이 좀 적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자율주행이랑 로봇, 머스크 트레이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부 장관 후보로 스페이스X에 투자한 투자자 에밀 마이클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만약에 실제로 이 지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율주행이랑 스페이스X에도 투자했으니까 이 우주항공도 같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머스크 트레이드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쪽이 그럼 여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자율주행 쪽을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캐파면으로는 당연히 우주항공 캐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정부와의 수주 예약한 것만 지금 7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자율주행 쪽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고,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이 이 테슬라 쪽으로 이제 오픈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규제가 많이 풀린다라고 하면, 일단 주마다 지금 규제가 있는 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오픈을 한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이 먹거리가 풍부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폭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이외에도 뭐 SOS 랩이 또 레이더 관련주로서 납품을 조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MDS 테크라든가, 그리고 핵심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넥스트 칩이 이제 자율주행의 두뇌라고 있는 아이다스 이 앱을 또 개발을 해서 연내에 또 뭐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자율주행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보다는 다양성 있게 종목들이 많이 확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중심으로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서 추가적으로 라이콤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라이콤 같은 경우는 광증폭기 관련주로서 사실 고객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서 계속해서 팔로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장주로서 현대 오토에버를 보고 있지만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테슬라와 연결거리는 크게 없고 오히려 경쟁사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핵심으로 HUL 만도가 이제 4만 원대인데 사실상은 이제 뭐 실적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탑픽으로는 저는 HUL 만도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주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2026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100억대 이상 만들겠다, 길거리 돌아다니겠다, 2024년, 40년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40년도 되면 제가 이제 환갑인데 저는 영향력이 없지만 저희 다음 세대로는 로봇과 관련돼서 일단 좋은 점도 있지만 위협적인 점도 굉장히 많을 건데, 저는 그래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가격적으로 원래 2억대 이상 이 가격을 책정을 했었는데 대량 생산되고 나니까 3천만 원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량 생산을 통한 이 흐름들이 좀 빨라진다고 하면 저는 26년 전에 로봇과 관련된 테마 형성이 내년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는 좀 좋게, 오히려 다른 섹터보다 로봇을 일단은 자율주행과 합쳐서 두 개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로봇 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주셨습니다. 오히려 대량 생산되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짧게 요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자율주행은 항상 일단 시세 내고 잠시 쉬어가고 이랬는데 오늘은 일단 요즘 들어서 머스크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어느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실까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은 상대적으로 국내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하면은 넥스트 칩 정도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서 이제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확실한 카드가 없습니다.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앱 자율주행의 이제 두뇌라고 하는 아이다스 쪽으로의 이 R&D 비용도 투자를 해서 또 앱을 개발을 했지만 핵심은 아이다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레벨 3로 가는 과정에서 아이다스 칩을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고 한들 그것이 주가에 대한 부양을 작용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일단 자동화 장치 쪽으로서의 흐름, 프론티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라이콤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서 우리가 수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들이 이제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잘 분석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종목이 좀 보일 만한 종목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서 가져가도 될 만하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하게 자율주행에 대한 시선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연속성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습니다. 카메라나 라이다, 레이더 쪽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투자 등급 채권과 미국 국채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가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 가운데 버블 초기 징후일 수 있다는 S&P 글로벌 레이팅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은 고금리와 높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근 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배경으로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기초적인 경제 펀더멘털 등을 꼽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5.6%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19일 오전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퓨런티어는 9.88% 상승하며 28,350원에 거래되고 있고 라이콤, 유니트 론트레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20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변경이 시행되는 가운데 편입이 결정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목 편출은 없고 편입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편출 없이 편입이 이뤄지는 경우 지수 종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 종목에 배정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여신 전문 금융사 M캐피탈 인수가 임박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전 간담회에서 제안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격 PBR의 1배를 재차 제시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 보합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지수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4% 상승하면서 2,472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 훨씬 더 상승폭이 크게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0.06%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68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 매도를 진행하고 있을지 매수를 진행하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21억 원 매수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62억 원으로 매도가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외국인이 8억 원으로 소폭의 하방 압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922억 원의 대량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외국인이 820억 원을 대량 매도를 하면서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현재 4억 원 소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목별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상승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56,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화시스템은 1.95%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대로 개장 초보다는 어느 정도 낙폭이 조금 더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PSP는 5.18%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1.53% 떨어지면서 현재 이쪽 섹터 내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 또 손꼽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SC 엔지니어링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 만큼 오늘장 안에서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 대비 상승하는 종목의 폭이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자면 0.58%가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사주를 많이 수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사주를 수시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음 쪽에 있는 곳인데요. 화장품과 식품 이런 종목들 쪽으로 한번 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농심을 살펴보자면은 신제품인 신라면 툰바가 출시 2달 만에 판매량을 1,100만 개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현재 1%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닭떡볶이가 미국의 월마트에 신규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가 조금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0.3%, CJ가 1%가 좀 넘어가는 상승폭 그려내고 있고요. KTNG가 0.26%, 동서가 1.8%로 이 섹터 내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적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470선에서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90원대 초반까지 일단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를 또 어디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